93번 봅시다. 93번 주택보고서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과 부기등기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입주 예정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예정자 동의 없이는 일정 기간 동안 예정자를 해할 수 있는 저당 등을 설정하지 말아라. 1번 주택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 이 기간이 가장 핵심이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항상 입주자 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보호해주면 충분합니다. 그전에는 입주와 관련도 없다 그랬잖아요. 물론 괄호 속의 주택조합은 입주자 모집 없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으로부터라고 했고, 이건 주택조합이 할 때만이고, 이때로부터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것이 입주 가능과 같은 얘기인데요. 요날이 60일이 되는 날까지가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2번 지역권이나 유치권, 질권, 등기 없는 부동산 임차권의 설정은 제한되지 않는다. 이 제한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정대로 해야 할 수 있는 저당권, 용익권, 처음 오는 거 다 제한되는데 안 되는 게, 제한 안 되는 것이 지역권. 지역권은 뭐 항상 요역지를 위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유치권, 질권은 등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등기되는 부동산이, 등기 없는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도 등기가 돼야지 이게 예정자가 해가 되는 것이라 등기 못하게 돼 있는 것이지, 등기 없는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정자에게 해가 없다. 이거는 제한되지 않는 예로서 이것도 한번 들어봤고, 3번의 부기등기는 대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라. 이게 서로 바뀌어야 돼요. 부기등기 시기가 중요합니다. 부기등기 이후의 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대지는 미리 취득할 때가 아니고 쭉 오다가 역시 입주자 모집 보호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면 되고, 주택은 그때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나중에 완성되고 나서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면 충분한 보호가 된다 그랬죠. 시기 잘 구별하시고, 4번의 부기등기를 이후 행해진 효력, 등기의 효력은 무효. 뒤 부기등기 것은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확실한 보호가 되는 거예요. 부기등기 이후의 것이 무효. 그럼 무효가 되기 때문에 원칙은 말소 못합니다. 부기등기 말소 못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5번 관련되어 있죠. 사업승인이 취소가 되거나, 사업승인이 취소하면 이제 공사 못하는데 보고하고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아니면 입주자가 이전 등기를 이미 신청했어요. 등기 신청 순서에 따라 보호받기 때문에 이 이유를 말소시켜도 상관없어 그러면. 그리고 입주 가능일을 60일까지 보호주니까 입주 가능일이 60일이 지났다. 이런 세 가지 경우는 말소할 수 있다. 94번이 투기과일주가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요거는 이제 그 지정 기준까지는 조금 어렵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느낌 잡으라고 좀 한 겁니다. 요거는 약간 난이도 높여서. 자, 1번 투기과일지구는 국장과 시도의사가 지정하는데, 국장이 지정해제하려면 아랫사람이 시도의사 의견만 들으면 되지만, 시도의사가 지정해제하려면 아랫사람 의견 듣는 게 아니고 윗사람인 국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점에서 투기과일지구가 좀 더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까다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공급파트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투기를 막으려고 분양가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도 과열지역, 요게 서로 비슷한데, 나머지 분양가 상한제나 조정대상 지역은 국장만이 지정을 하는데, 투기과일지구는 국장과 시도의사 둘 다 지정하지만 시도의사 지정할 때는 한결 어렵게 돼 있다. 그래서 지정하기 사실상 힘들다. 시도의사 할 때는 국장과 협의, 요 차이점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이면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감소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정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감소. 이걸 증가되면은 공급이 늘수록 가격이 떨어지니까 감소가 돼야 되겠죠.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은 국장만이 지정권자예요. 전국 대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국장이 하니까 미리 시도의사 의견을 들어서 과열지역이나 위축지역 둘 중에 하나로 지정해제. 과열지역이 투기과일지랑 비슷한 조정대상 지역이 되는 것이고, 위축지역이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거래가 안 돼서 위축돼 있어서 이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둘 중에 하나인데 과열지역이 투기과열지역이랑 비슷한 겁니다. 3번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과열지역에 하나한다. 비슷한 두 가지는 직전 2개월 동안에 주택의 월평균, 전체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만 따질 때 국민주택 규모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분양가 상한제랑 이 세 가지 지역에서 공통되는 지정권서 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5대1, 국민주택 규모 청약은 10대1 공통되는 요건에서 이 정도는 최소 하시 잘했고 4번의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리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조정됐죠. 위측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라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수요 기준으로 따지지만 주택 공급만 봐도 주택 보급이 덜 됐다는 얘기죠. 다른 것보다 주택 보급이 덜 됐으면은 공급이 좀 적었다는 얘기죠. 그럼 역시 가격이 올라가겠네. 올라가면 뭐를 지정해야 돼요? 과열지역 지정할 땅이 되겠지. 위축지역은 반대가 돼야 돼. 위축지역이 되려면 이게 평균 이하가 아니고 평균 초과 이렇게 돼야 돼요. 주택 보급률이 전국을 넘었다는 얘기는 보급이 많이 됐다는 얘기니까 공급이 기존에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수요 측면에서 봤지만 공급 측면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그냥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혹시 만약에 대비해서 느낌만 잡게 되는 거라고. 분양계획이 적정보다 줄었다. 주택 보급률이 적다 하는 얘기는 둘 다 과거든 지금이든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위축지역 지정을 묻고 있으니까 전국평균 이하가 아니고 반대로 전국평균을 초과한다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틀린 것이고 국장은 1년마다 투기과열지정 계속력을 재검토하라. 이게 투기과열지구 1년 재검토, 1년에 관련된 것이고 국장만이 합니다. 95번에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등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분양권 전매 제한할 때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 전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데 세대원의 결혼을 위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등의 동의를 받아 전매를 할 수 있다. 수도권이라서 안 돼요.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다 부득이한 사람 맞습니다. 전원이 가는 거 좋아요. 근데 이 사유에서만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만큼은 안 됩니다.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라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도 전매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전매할 수 없다. 이건 어떻습니까? 전부라서 안 된다. 전부라서 에너지가 다 떨어진 모양이네. 여러분들이 쭉 하고 그냥 교수님 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래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혼으로 할 때는 전부를 다 줘도 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혼인 중에 증여할 때죠. 전부는 안 된다 그랬죠? 일부만 증여해야 되잖아. 근데 전부를 하니까 이때는 전매를 할 수 없다. 가 맞는 겁니다. 없다니까 맞지. 3번의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경매공매가 시행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에서 동의를 받아 전매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부득이한 사유인데 보통 사업주의 동의를 받은 데거든요.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주의 동의를 받는데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은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어갖고 사업주의 동의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업주보다 이렇게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주택이에요. 주택. 이렇게 안 물어볼 때도 있죠. 물어본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4번에 사업주체가 분양권 전매 제한에 적용을 받는 주택을 공급할 때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게 부기등기하라.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전매 제한에 걸리면 그 일정 기간 동안 전매 못 하잖아요. 그 사실을 부기등기하라는 거야. 주택에 대해서. 지위는 아니죠. 입자로 선정된 지위는 당첨된 지위에 불과하니까 등기 못 하잖아요. 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부기등기하고 이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시기도 뭐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게 6번의 전매 등의 5번의 전매 등의 제한기간은 입자로 선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이것도 전매 제한은 제가 다 다루지 않아요. 다루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전매 제한 기간 기산점만큼은 따로 여기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매 제한 기간을 몇 년간 전만 못한다면 기산을 어느 때부터 기산할 것이냐. 입자로 선정된 날, 당첨된 날 그때부터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당첨되고 나서 최초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그럼 한 3일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랬더니만 그 사이에 막 전매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바로 입자로 선정된 그때부터 전매 제한 기간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이 정도는 하자 그래서 넣은 거고 96번의 주택법에 한 주택 공급처에서 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설명이 좀 틀린 거 됐는데 금지되는 양도양수란 여기서 이제 주택 받을 수 있는 각종 증서나 지위를 양도양수 알성 광고하지 말라는데 여기서 금지되는 양도양수란 매매 증여 등 권리변동 모습 하나 일체행위를 다 포함하지만 상속 저당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 저당은 제외. 이게 제일 유명하잖아 여기서는. 그래서 상속 저당은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있다. 금지하는 것에서 제외니까 할 수 있는 예로서. 아니, 상속 못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여러분 상속 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되는데. 응? 상속 저당까지 허용이 된다. 허용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저당까지. 이번에 조합원 지위, 내무되는 조합을 제외하고 또 토지상한 채권,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알선 광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토지상한 채권 때문에 틀렸어요. 채권 중에서 여기 양도양수 금지되는 것은 주택받을 채권이라 주택상환사채 하나만 있다 그랬잖아. 토지상한 채권이 주택받는 거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다 주택받으신 거 관련돼 있고 뭐 여기 없는 이주택 대상자 확인서, 철거 확인서 이런 거 다 포함해서지. 그런데 토지상환 채권이 아니고 주택상환사채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3, 4번하고 위반시 조치고요. 3번에 국장은 위반자에 대해서 10년 내에서 입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소 교란 문제를 위반한 자에서 국장이 입자 자격을 최대 10년 내에서 제한할 수도 있고요. 4번에 국장이나 사업주체는 위반자에 대해서 그 주택을 신청하신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은 취소하시다. 계약 체결 전 지위는 무효로 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서 그 지위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됐다면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5번의 위반자에 대해서 3년의 기간 동안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참 공급밭에서 사업체가 위반하면 2년 2천인데 이렇게 분양권 가지는 개인이 봤을 때가 3년 3천인데 한술 더 뜨잖아. 3천에 대해서 괄호 속에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을 초과할 때는 3년 그 이익의 3배이라 봐. 예, 벌금이 3배까지가 벌금이 되는. 이렇게 처하며 사업주체가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사업체가 주택을 취소한 것으로 보는 사업체 것이 되는 환매 규정도 행사할 수 있죠. 일정한 가격을 지급하면 환매했을 때 안 나가면 이제 퇴거를 명할 수도 있죠. 97번 주택업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했는데 사용검사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별 전유료 30% 이내, 전유면적 85이면 40% 이내에서 전유 부분을 증축하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주택상 리모델링은 대선 또는 일부 증축 둘만 있는데 일부 증축에서 일부가 여기 나온 것처럼 전유 부분, 전용 면적만 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가능하잖아요. 전용 면적을 가지고 30%를 넘을 수 없다. 대상이 85 미만이면 좀 더 넓게 40%가 요거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라면 다 10호랑 관련된 숫자니까 지금 중축형이니까 몇 년 지나야 되느냐? 앞에는 15년이 지나야 된다. 이게 대선형이면 10년밖에 안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되잖아요. 이거 15년. 대상 30%, 40% 좋고 전용부만까지 따지는 거 다 좋아요. 지금 이 하나의 지문도 몇 개로 나눌 수는 있어 이게. 근데 공부형이라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번에 세대 구분형,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형이에요. 세대수 증가하는 부분만 건설 파트라고 했는데 얼마까지 증가 가능하냐? 기존 세대수의 역시 10이 아니고 15% 이내에서 가능하다. 15가 되죠. 틀렸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자 우리 수직으로 올린다 그러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기존 층수가 역시 15층 이상이면
3계층,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가능하다. D는 맞아요. 아까 15만 바꾸면 되죠. 3번에 단지 전체된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지. 이게 조합 만들 때 설립인가 동의라는 거예요. 이게 리모델링에만 있는 얘기죠. 지역과 직장에는 없는 얘기잖아. 이게 기본적으로 3분의 2가 유지된다 보시면 돼요. 구분 소유자 결권 기준으로 의견권 기준으로 단지 전체 3분의 2 이상 결의 및 동별 과반수 결의를 얻어야 된다. 동별 리모델링 조합은 그 동에 대해서 만들 때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 기본적으로 3분의 2가 유지가 되죠. 이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리모델링 인가 동의고. 또 4번에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사업 승인. 건설 파트만 사업 승인 받는 거잖아. 그래서 30세대 이상 세대 증가하는 부분만 사업 승인이고 그 외의 나머지는 다 리모델링 할 때는 시장을 수행 리모델링 허가죠. 보통 리모델링 허가죠. 이거 구별하는 거. 또 5번은 막 75, 50 이런 동의가 나오는데 3번과 구별하죠. 우리 3번은 리모델링 조합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이고 5번은 만들어진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이에요. 조합이 아닌 사람은 전원동의거든. 전원동의. 근데 조합이 할 때는 조금 낮다.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낮다. 낮다고 해도 75가 기본적으로 유지가 돼. 아까 조합 만들 때보다는 동의권이 좀 더 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만들어진 조합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잖아.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면 단지 안의 구분서 결권에 각 75% 이상 동의와 동별 50% 이상 동의인데 조합이 동만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동에 75 이상이 되잖아요. 조합 리모델링 관련된 건 여기 이제 다 나와 있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78번에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및 허가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했는데 1번 대수선형 또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만 되고 시장 등은 안전진단을 해야만 된다. 대수선형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리모델링 와서 안전진단은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만 대수선보다는 증축되는 것만큼 면적 증가가 생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봐서 증축이 되는지 오래된 것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요청해야만 되고 시장은 안전진단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는 증축형을 전제합니다. 대수선이 들어가서 틀렸고 2번 시장건설구청장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어요. 그러면은 리모델링은 위험하니까 아예 부수고 새 건물 재건축하자고 결정했죠? 그럼 재건축을 정비법에 따라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증축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죠. 이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3번에 시장건설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분의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해야 된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역시 그 정비법에 여기나 원칙은 여기서 시장 등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할 수 있다. 4번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에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입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광 대도시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운십을 검토하라. 제가 요약서에도 있지만 잘 안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여기서 집어넣은 것은 이게 정비 기본계획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정비법상 정비 기본계획이나 여기나 10년 단위 수립 5년 재검토는 똑같잖아요. 이것도 리모델링에서 이제 인구 늘어났을 때 그 방향 정하는 것이라 무슨 리모델링을 전제로 하느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래야 새로운 세대수가 증가되는 것만큼 인구가 늘어나겠네요? 그럴 때 과밀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 하는 것이고 특광 대도시장까지 하니까 약간 차이는 나지만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 재건 똑같은 맞아요. 맞고 5번에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조합이나 그 입자 대표회의가 시장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때 이게 일반 철회 논리에서 어긋나지 이거는. 우리 아까 조합이 할 때는 75 이상 동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다면 전원동의거든요. 허가 신청서 전원동의인데 그 동의를 한 사람이 철회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기 전에 처리를 해야지. 허가 신청을 제출하는 이유니까 처리를 할 수 없다. 일반 처리 원리가 다 이렇잖아요. 정비법이 좀 특이하게 그 전에 조기 처리가 조기 확정이 있어서 그렇지. 리모델링 허가에 대한 동의인데 허가 신청을 제출하는 이유에는 처리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4번 맞고 99번. 주택우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설명. 토지는 임대받고 주택만 분양받아서 반쪽 아파트. 옳지 않은 것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는 임대차 기한 요게 40년 제일 긴 겁니다. 제일 긴 거예요. 40년짜리. 죽기 전에 버리고 온전한 이렇게 했던 거. 죽기 전에 40년. 이때 소유자 75% 이상 역시 4분의 3 75% 이상의 계약갱신을 청구할 때는 40년 갱신할 수 있고요. 이번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된. 이게 다 이제 이게 토지 임대 분양주택은 주택만 분양받고 들어가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 임차인 토지 임차인 보류한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토지에서 임대차 계약, 채권 계약 체결하지만 어떤 효과? 지상권이 설정된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임차인 보류를 위해서. 그리고 임차인 보류라는 것도 3, 4번이죠. 제가 오히려 이걸 내면 이렇게 임대료 계산한 거 이걸 내기가 더 쉽다 그랬습니다. 임대료 너무 비싸면 못 살기 때문에. 자, 공공택지 3번.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토지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조성 원가의 3년 만기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서 이자율만큼 월 낸다 보시면 돼요. 조성 원가. 4번의 공채 외의택지. 이건 민가택지입니다. 공채 외의택지라면 토지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매입 가격의 1년, 3년 만기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매입가라서 틀렸어요. 감정 가격이지 감정 가격. 여러분 매입가나 시가 기준한 건 여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비싸서 못 살아. 거기 들어간 주택만 분양받고 들어간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감정가. 감정가냐 조성원가냐. 그런데 조성원가가 훨씬 싸잖아. 그건 공공택지에서만 조성원가로 좀 더 희생하라. 민가택지는 감정가, 공공택지는 조성원가. 덜 잘 구별해 보시는. 5번의 토지 소유자는 토지 임대료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2년 지나기 전에는 증액을 청구 못해. 증액을. 2년은 135하니까 2년이고 감액은 청구할 수 있어요.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증액을. 야, 이제 힘들지만 좀 이제 기분이 좀 나아지죠? 두 자리에서 세 자리 숫자를 이제 진입을 했잖아. 아침부터 뭐 저녁 6시, 7시까지 뭐 하루 종일 특강하는 건 뭐 우리한테도 맨날 있었던 일이지만 그때는 점심이나 제대로 먹고 하는데 지금 점심을 먹고 하니까 저도 막 머리가 멍한 것 같아요. 이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 잘 먹고 해야 집중이 되지. 참, 잘 먹어야 돼. 아. 100번. 다음 운동제 소요 상한제와 관련된 설명이 옳은 거. 상한제. 여러분 경영 하는 사람에게 소요 상한제 없죠. 경영 안 하는 사람 세 사람에게. 1번. 상속받은 자는 1만 제곱미터 이내에 커서 하나의 소요. 1만은 맞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느냐? 에이 하나요가 맞죠. 하나요가 뭐 그럼 뭐 1만 제곱미터 하나요 맞아요 이거? 그게 빠져 틀렸지. 예. 상속받은 자는 하면 상속만 가지고서는 경영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러면 틀린다 그랬잖아요. 상속받은 자로서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 말이 빠지면 경영하는 자도 소유상한 걸리니까 틀렸죠. 예? 상속받은 자로서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상속받은 농지에서 1만 제곱미터 하나요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요가 틀렸다고 보셨나? 이게 틀렸다고 하나요 그럼 뭐 2번, 3번 다 틀린 거게? 하긴 2번, 3번 다 틀렸네? 다른 게 틀렸어요. 그런데 실전엔 뭐로 가든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연습할 땐 정확히 알아야 돼요. 2번 5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환자는 이농환자의 소유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 하나요 소유할 수 있다. 하나요가 아니고 5년이 틀렸잖아.
8년 이상. 이농은 이농 자체가 농사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8년 이상 경영하도 이농한 자라야 예적 소유를 인정하죠. 3번. 주말 퇴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세대당 1000제곱미터 이전의 것에 하나의 소유하시다. 이거는 원을 빼야지. 세대당, 세대원 전부에서는 총면적, 총면적. 야, 그럼 아까 하나를 하신 분은 1, 2, 3번은 그냥 이거 갖고 다, 세 가지 다 틀렸다고 아주 쉽게 찾았겠네. 4번에. 상속받은 자로서 농업경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한국농어총원석에 위탁하여 임대 사용돼 한다면 그 기간 중에는 소유상을 초과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원래는 그 1만까지 소유하는 그 두 가지 상속과 이농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이용 안 하게 되면 초과분은 처분 의무가 생겨서 1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한국농어총원석에 위탁하여 임대 사용들을 한다면 소유상은 초과하더라도 처분 의무 없이 그냥 소유할 수 있는 그 경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상속과 이농이 그래요. 근데 5번은 주말 퇴근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총원석에 위탁하여 임대 사용돼. 이건 자체가 못해. 이거는 우리 나중에도 그렇지만 취미영농 할 사람은 그 취미영농에 써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아예 못 빌려준다 그랬잖아요. 남에게 임대하는 걸 이용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그래서 틀렸고 4번 맞는 겁니다. 101번. 농지부산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증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 거. 자, 우리 농지증이면 1번.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라. 군수 대신에 군수 말고 읍면장을 해야 돼요. 읍면장. 군수만 읍면장으로 바꾸면 돼요. 시장구청장은 똑같아요. 그래서 읍면장은 군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자체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밀하게 농지증 발급하는 거 살펴보라고 읍면장에 특별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군수 대신에 읍장면장 집어넣으면 돼. 그럼 시구 읍면장이 되잖아요. 군수 대신에 읍장면장. 2번 농업부문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은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발급받아야지. 농업법인인데 새로운 농지 취득이잖아. 그래서 우리 농지증은 농민의 농지 취득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 농업인이든 비농업인이든 새로운 농지 취득할 때는 당연히 발급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발급받는 게 원칙인데 발급 안 받는 예외 이거 구별할 때 예외적 소유. 경영 안 해도 사실은 예외적 소유는 경영을 안 할 사람이니까 원래는 발급할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예외적 소유 중에서도 일부는 외우는 거. 이상하게 경영에서는 필요 없지만 발급 받아야 되는 걸로 기억하시라고 했던 거. 이게 맨날이었던. 분리, 비축, 주허, 신학, 천호기만 뇌에 당이 다 떨어졌나 봐요. 분리, 비축, 주허, 신학, 천호기만 착 나와야지. 분리가 영유권 분리농지, 비축농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주말청 전후 허가의 허, 전후 신고의 신, 협의랑 구별해야 되잖아. 학교동의 실수지, 천호이만 항상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되는 걸로 기억하셔야 되나? 그럼 나머지 예적 소유가 보통이라 안 받는다. 근데 안 받는 것 중에서 세 가지를 추가로 더하라.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유지 분할, 시효 완성. 이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농업법인의 합병이면 상속처럼 그대로 합병을 통해서 넘겨받는 것이라 이름은 바뀌어져도 사실상 새로운 취득이 아니잖아요. 공유농지 분할은 지분대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분대로 나눈 거잖아. 새로운 취득 아니고 시효 완성도 20년간 노선은 그 농지 그대로라.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라면 농업법인이 취득할 때 합병으로 취득한다 그 얘기 들어가면 이때는 발급받지 않아요. 합병의 성격상. 근데 없잖아. 그럼 합병 없으면 그냥 원칙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안 받은 거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안 받은 거 빼놓고. 3번에 공유농지 분할, 시효 완성. 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증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이게 정확하지. 그러니까 새로운 취득 안 해요. 정확하고. 4번에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로 한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뒤 세 가지 전용 중에서 이걸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증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전용 허가나 신고를 빼야지. 발급받지 않고 취득하려면. 전용 허가의 허, 신고의 신이 허신이잖아. 분리비적 주허신의 허신이잖아요. 요거는 발급받아야 된다니까요. 전용 협의는 그쪽에 행정청이 하는 것이라 안 받는 것이고 허가 신고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섞여서 틀린 것이고. 5번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평균 경수리 15% 이상의 농지 이게 영유권 분리농지대. 영유권 분리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증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분리비축의 분리잖아요. 그럼 발급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분리비축 주어시나처럼만 이거 외우는 것은 상당히 많이 쓰는 겁니다. 102번 보세요. 농지법 1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1번 농지에 설치하는 농산물 생산소를 부지는 농지에 속하지만 축산물 생산소를 축사, 곤충사서 부지는 농지가 될 수 없다? 이것도 농지죠? 축사나 곤충사서 부지도 농지예요. 이거 외에 뭐 농사짓는거 관련된 계량시설 이거 다 들어가잖아 농지에. 이건 농지에 틀렸고. 2번 농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를 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때부터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를 안 한다. 그럼 사유 발생부터 1년 내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이게 1년 내 농지를 처분하는 것이 처분 의무 얘기잖아요. 처분 의무가 딱 생기면 1년 내 팔아야 되죠. 근데 처분 사유는 웬만한 거 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잖아. 경영할 사람 경영 안 한다. 왜 가지고 있냐. 취명록 할 사람 이런 사람이 소유상한 초과분 이런 사람들이 안 할 때 처분 의무가 생기라는 건데 왜 이것만 여기서 들었냐. 숫자나 걸리는 건 이 정도만이거든요. 다른 건 말로 하면 되고. 전용 허가나 신고를 했으면 빨리 목적사업에 착수를 하라. 2년 내 착수를 안 하면 그때로부터 1년 내 팔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 그래서 그 숫자기 때문에 맞아요. 3번에 시장에서 구청장은 처분 의무기한 아까고 1년 내 미처분 시 1년 내 팔아야 될 사람이 안 팔았다. 그럼 다시 6월 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게 처분 명령 6개월짜리죠. 1년 내 안 팔게 되면 다시 6월 내서 팔 것을 명하는 게 처분 명령 제도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1년간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3년간 유예할 수 있어요. 3년간 그거에 풀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농사 지을 사람이 앉아갖고 처분 명령을 내리려고 봤더니만 이제 막 농사 짓는다 막 이런다. 그러면 두고 보자 하면서 한 3년 정도 명령을 안 내리고 유예할 수는 있어요. 3년간 명유예할 때는 3년입니다. 4번에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소유자 두 사람이 농어총호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하면 농어총호사는 공시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농지법에 나오는 두 가지 매수 청구가 이 두 사람이에요.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팔기 쉽게 하려고 인정하는 매수 청구.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소유자는 팔려고 해도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이 두 군데 인정하는데 둘 다 농지법이란 농어총공사에 청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둘 다 농어총공사가 공시가 기준으로 매수한다 해서 틀린 거예요.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 소유자가 청구했다. 그럴 때는 감정가격 기준이야.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자가 청구하면 감정가를,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처분할 사람이 안 팔아서 버티고 있는 사람 좀 더 괘씸해서 감정가가 아니고 공시지가고, 공시지가는 처분 명령,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자에게는 감정가로. 이 차이점 아시라고 일부러 틀리게 냈고, 5번에 부상으로 6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6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상대할 수 있다. 여러분 농사 지을 사람이 일시적으로 농사 못 짓게 됐을 때 남에게 빌려줄 수 있죠? 일시적으로 농사 못 짓게 됐을 때? 그러니까 군대 갔다 뭐 공직, 선거 때랑 공직 취임 이런 거 다 빌려주는 사유자. 그런데 적어도 부상을 치료한다. 국외여행 중이다 할 때는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할 때 빌릴 수 있잖아요. 최선의 농사 짓는 기간을 3개월로 받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농사 못 지을 때지. 범위로 보세요. 6월이 아니지. 3월 이상 농사 못 지을 때 빌려줄 수 있잖아. 그리고 6번의 농지를 주말 채무를 하고자 취득한 자는 타인에게 임대상서에서 없다. 맞아요. 예외적 소유에 속하는 사람들은 경영 안 할 사람이라 남에게 빌려주는 것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외적 소유 중에서도 학교 등의 실습지, 주말 체험능농, 학교 등의 실습지나 주말 체험능농은 그 특수 목적에 써야 되니까 남에게 못 빌려주는 사유로 기억하시라 했잖아. 그래서 학교 등의 실습지도 여기 들어가죠. 두 경우는 남에게 못 빌려주는 예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못 빌려준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취명록 할 사람에게 빌려주는 건 허용이 돼요. 그거랑 좀 구별하시라고 일부러 냈고 임대사용대에서 헷갈리기 시험만 낸 거예요. 7번에 60 이상 고령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 그럼 남에게 빌려주려면 적어도 어떤 농지, 농업경영 이완기간이 8년이 아니고 5년 초과하는 농지라야 빌려줄 수 있죠. 60 이상 고령으로 농사 못 질 때는 경영 이완기간이 5년을 넘을 때 본인이 못하니까 남에게 빌릴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
8번은 작용하고 있는 농지를 한 농장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해서 임대 사용되어 할 때는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다. 요게 단기 임대 사용되죠? 작용농지, 이모작, 최대치 6개월이면 아니고 좀 더 넓게 8개월까지 인정하는 요거만 이제 단기. 9번의 농지의 대리경작 기간과 임대차 기간을 따로 정하였으면 1년으로 한다. 3년이죠? 대리경작 기간이든 임대차 기간이든 최소 3년 보장해주는 3년. 10번의 신청 당시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은 자. 자,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에 좀 한번 밑줄 그어보시고,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면적이 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업을 위한 농지라면 330 이상, 그 외의 농지라면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농지증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요거 하나만 집어넣었어요. 우리 농지증 신청했을 때 발급 기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기존 농업인이든 비농업인이든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비농업인이 신청했을 때만 적용되는 요건이란 거예요.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신청했을 때만. 기존 농업인은 이런 요건 필요 없어요. 제가 농업인이 되려면 면적상으로는 시설 농업할 때는 330 이상, 시설 농업이 아니면 100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던 사람이니까 새로운 농지 취득할 때 면적 필요 없는데 이미 하는 사람이라. 근데 농사 안 짓던 사람이 새로 지으려고 들어온다면 이 정도 농업인이 될 면적 요건은 갖춰야 농지증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요건이에요. 경영을 하는 자라면 이 요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혹시나 해서 요거까지 넣어놨고, 11번에 전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자, 우리 전허가 등을 받은 자가 여러 가지 법을 위반했다면 취소 등 할 수 있다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 측이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에 위반했다 그러면은 꼭 취소해야만 된다. 필요적 허가 취소, 필요적 허가 취소. 요거 하나만 필요적 허가 취소잖아. 나머지는 할 수 있다고. 그럼 지금 옳은 것은 2, 6, 8, 10, 11. 5개. 2, 6, 8, 10, 11. 103번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농업진흥지역, 농사살지 농업진흥지역. 시도지사가 미리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정취하고 농장 승인을 받아. 농장이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시도지사가 농장 승인 받아 지정한다는 겁니다. 이번 어디에? 녹지지역, 특별시 녹지는 제외하고 녹지와 관농자에 지정할 수 있으므로 주상공에는 지정할 수 없다. 아니, 주상공에 있는 농지는 지정해서는 안 되지. 개발할 땅인데. 녹지 비도시에 필요한 경우 지정했을 때 특히 녹지지역 중에서는 특별시 녹지지역은 특별히 제외한다.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지정할 수 있는 거 정확히 보시고, 3번의 농업보호구역. 진흥지역 속에 두 가지 구역이 있잖아요.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보호구역은 무엇을 보호할 것이냐 한번 보시면 되지. 뭐 농업진흥구역, 진흥구역이 농지 집단화랑 관련되어 있으면 진흥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등 농업환경, 즉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농업보호구역이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행위제한 중에서 일부만 그냥 한 거예요. 좀 깊게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농업진흥구역은 예외적으로 공익 생업을 위한 것만 허용이 될 뿐이다. 농사를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보다는 조금 개발이 나아요. 그 차이점인데, 예를 들어 4번 보시면 세대주가 건축하는 부지 660 이하의 농업인 주택은 농업진흥구역에 허용되며 부지 1000 미만의 협의의 단독주택은 보호구역에서 허용된다. 주택 중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비교해보라고 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아무리 진흥구역이라도 660 이하의 농업인 어업인 주택은 있어야 그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농사 지을 수 있어서 이 정도는 지을 수 있지만, 보호구역이라면 덜한 게 꼭 농업인 주택이 아니더라도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을 1000 미만에서는 지을 수 있다. 이 점만큼 더 좋은 거야, 보호구역이. 그리고 5번 보시면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로서 부지가 1000 미만인 것은 농업진흥구에서 허용, 이게 틀린 게 진흥구에서 허용되는 게 아니고 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거예요. 농업보호구역에서. 이 보호구역에서만 허용되는 게 뭐 주말농원, 관광농원 사업도 있지만 요게 최근에 신설된 것이라,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10,000 미만은 진흥구에서 허용되면 큰일 나죠.
거기는 태양에너지 발전 생각보다 많잖아. 그 태양에너지 발전만 되지 그 안에 농지에서 농사는 못 지어 이제 에너지 발전만 되지. 농업진흥구역은 농사에 집중해야 될 땅이거든요. 태양에너지 발전소 비싸잖아. 큰일 나. 지금 보국에서만 하면 되는 겁니다. 105번, 104번 농지 전용에 설명이 다 옳지 않은가? 농지 전용. 농지 전용은 원칙이 허가. 원칙이 허가. 허가도 대단한 게 농장의 허가를 받는 게 대단하잖아. 근데 여기다 예로서 협의, 신고, 타용도지사 허가신가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의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농장입니다. 특이한 거예요. 그러나 허가 신청서는 시장허 수준에 제출하는 겁니다. 신청서 제출은 2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평균 거설이 15%인 농지 영유권 분리 농지를 전용 시에는 시장허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전환했다. 이 전용 예외 중에 전용 신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신고라면 시장허수 구청장에만 신고하는 건데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게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건 대상인 땅이 전용 목적인 이 땅이 가치가 없어서 농사를 가치가 없어서 농업진흥지역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건 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치는 좋은데 좋은 농지인데 이거를 생업을 위한 목적으로 전용할 때라 농업인을 위해서 간단한 신고. 크게 두 가지 안에서 이거 맞고 3번에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축사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허수지의 신고. 이게 전용 신고가 생업을 위한 게 신고라고 했는데 이거는 축사부지로 쓸 때이기 때문에 아예 전용이 아니라서 신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제가 아까 축사부지는 농지라 그랬잖아. 농지 전용은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쓰는 게 전용이라 축사가 농지이기 때문에 이건 전용 자체가 아니라서 신고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틀렸고 4번에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화장에서 어업용시설 이게 생업을 위한 시설을 부지로 전용할 때죠. 시장허수지의 신고 이게 생업을 위한 신고가 되겠습니다. 뭐 마을 공동 편익시설 이런 거 다 들어가죠. 여기에 신고에 3번이 틀렸고 5번에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할 때 그러면 지구단위 구역 지정하는 순간 농지 파괴되겠네요. 그래서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주무부 장관의 제청 농장과 미리 협의. 이게 전용 협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용 협의 대상이 자 여러분 누가 나가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냥. 다른 사람 쳐다보고 싶다 그러면 저를 봐 저를 차라리. 저를 보면 제 입모양 보고서 잘 듣기라도 하잖아. 다 됐어. 자, 전용협의는 다른 법에 한 행정청이 다른 부서 농지를 망가뜨리는 행위 세 가지. 그거 할 때 농지를 지키는 농장과 협의하라 그거죠. 그래서 농지가 포함된 땅이 지금 이것처럼 지구단위 구역 지정하면 개발이 되잖아. 아니면 여기 없지만 주상공을 지정할 때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도중계획 시설을 지정할 때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파괴되죠. 아니면 녹지지역이나 개발지역구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순간에 파괴되잖아. 그럴 때가 협의 대상 셋 중에 하나가 여기 있고 이제 마지막 문제. 다음은 농지의 타용도 일사용 허가, 타용도 일사용 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타용도 일사용은 공통점이야. 허가 신고는 구별하셔야 되고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용도 일사용 허가나 신고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농지로 원상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허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다.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다른 용도로 잠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쓰고 나서 농지로 복구하라. 농지 원상 복구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만 돼요. 다른 데 조건 붙여주지만 이건 붙어야만 돼. 그리고 허가라도 간단한 허가라 다 시장허수구청장의 허가받는 것 똑같은데 이 원상복구 조건 때문에 다른 전용 허가나 협의나 신고 대상과는 다르다. 다른 전용은 농지가 파괴되지만 이것만큼은 다른 전용과 달리 농지가 원상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5번 먼저 볼까요? 거기 관련된 얘기에서 5번 먼저 볼까요? 농지의 타용도 이상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에는 농지 보존부담금 납입 의무가 없으며 그 농지를 전답가선 외인 농지 외이지목으로 변경하지도 못한다. 다른 전용과 구별해서 낼 때 대비한 겁니다. 전용 허가에서부터 신고까지도 농지를 망가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가 신고 전에 미리 농지 보존 부담을 내야 될 사람이야. 근데 타용도 있으면 농지 복구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다른 전용과 달리 안 낼 사람으로서 기억하셔야 되고
다른 전용은 농지 외의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돼야 돼요. 다른 목적으로 쓰니까. 그런데 타연도 허가하신구만 농지로 복구되니까 농지 지목으로 남아있어야 된다. 전답과서는 남아있어야지 다른 지목으로 변경 못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차이점. 그리고 이제 타용시설 허가 대상, 신고 대상에 공통되는 것도 있고 뭐 구별되는 것도 있고 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예를 들어 이번에 간이 농수시설과 농산물 간이 처리시설, 간이 시설은 7년 내에서 이게 허가예요. 허가. 7년 내에서 이것도 간이 시설을 6개월 내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6개월 내에서 쓴다면 신고가 되거든요. 7년 내에서. 그리고 주목적소랑 현장 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주목적소에 필요한 기간이야. 목적소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허가받는 것이지 6개월짜리면 신고도 되는데 이거 공통되는 얘기잖아요. 이건 몇 년이 아니죠. 목적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내내 써야 되잖아. 그리고 토속광물 채굴 할 때는 허가 대상에만 있는데 5년 내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데 연장은 여기서 제가 쓰지도 않았어요. 연장은. 그런데 우리 3번은 일정 염도 이상의 매립지 설치하는 전기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5년 내에서 허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5년, 이래 하나요? 1년, 3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건 연장까지 특별히 승기게 새로 신설된 것이라. 이게 매립지에서는 염도가 빠져야, 소금 염도가 빠져야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염도 빠지기 전까지는 일시 사용하고 나중에 농지로 원상복구 시켜라. 근데 태양광 발전 설비는 역시 이것도 5년 내에서 허가받잖아. 신고 대상 아예 없어요. 그 발전 설비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인데 그걸 6개월 쓰고 많아. 이거는 신고 허가 대상밖에 없는데 5년이지. 이것도 온화이 태양 해도 되겠네? 아침 보니까? 아까 공작모 로메탄올 때 이것도 5년이잖아. 5년? 온화이 태양? 참. 그런데 15년 연장할 수 있다잖아. 최대. 다른 거 7년, 5년짜리 아까 간이시설 7년, 5년짜리 토속광물 사실 이거 연장 안 해도 되지만 연장할 때는 5년, 3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만 15년까지 돼. 이것만. 새로 신설된 것이라. 아니고 그래도 그러면 5년 허가. 나중에 15년 연장. 최대 20년까지도 되겠네? 처음부터 하면? 이 정도는 써야 된다. 이건 연장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썰매장 3천 이하, 지역주장 3만 이하는 있지만 1년 내에서 일시장을 하는 경우는 신고합니다. 이거는 일시장 신고 대상만 있는 게 썰매장이나 지역 축제장이에요. 농사 짓고 나서 한겨울에만 쓰는 것이라. 근데 이 일시장 신고는 다 6개월 내에서만 쓰는 거잖아. 다 6개월 내에서만. 6개월 넘기는 건 일시장 신고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했는데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뭐 공부해보시면 공부해보셨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는 내용 중에 중요한 지문은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 다. 그죠? 내가 이거를 지금 이제 다 끝났는데 추석 때 그 연휴 때도 이거 한 번 더 들으신지 아니면 듣는 게 귀찮으면 이거를 자꾸 봐야 돼. 자꾸 봐서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 놔야 나중에 뭐 모의고사 이런 거 보는 건 쉬워지지만 그런 건 이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거로만 잘 정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